제7군단 사령관실의 강화 유리창 밖에서는 거친 폭풍우가 맹렬하게 포효하며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무거울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웠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거머쥔 백설이 중장은 마치 얼음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빗줄기가 쏟아지는 북쪽 국경의 끝없는 어둠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미세한 한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은 8년 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주를 참혹한 차량 폭발 사고로 잃었던 그 운명의 날 이후로 그녀의 심장이 이미 영원히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오직 벽시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빗소리만이 존재했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 백설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고 그 위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낡은 가족 사진 액자가 유일한 감정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와 어린 손주들의 모습은 그녀가 매일 밤 악몽 속에서 마주하는 죄책감의 근원이자 그녀가 스스로를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린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액자의 유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오늘이 바로 그들이 떠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기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업무용 전화기가 아닌 책상,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보관된 개인용 비밀 회선의 소리였다. 백설이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랍을 열어 먼지가 내려앉은 붉은색 구형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 번호는 오직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번호였으며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는 사실상 죽은 전화기나 다름없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아무런 정보도 뜨지 않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글자가 붉게 전멸하며 마치 무덤 속에서 걸려온 듯한 불길하고도 기이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녀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잡음과 함께 빗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백설이는 침묵을 지키며 상대방의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그 짧은 몇 초의 정적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누구냐고 물으려던 찰나 잡음 사이로 아주 작고 가늘게 떨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설게 들렸지만 백설이의 뇌리에 박힌 기억 속의 음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녀의 이성을 강타했다. 백설이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책상을 짚었고 강철 같던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8년 전 7살의 나이로 하마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믿어왔던 손자 민준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민준이니 정말 민준이 맞아. 그녀는 평소의 냉철한 지휘관으로서의 어조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되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계속해서 속삭였는데 그 울음소리는 환청이 아닌 분명한 현실의 소리였다. 할머니, 무서워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8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제발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이의 절박한 호소는 백설이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날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례식 장면과 불타버린 자동차의 잔해, 그리고 감식반이 건네주었던 불에 탄 유품들의 이미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전화가 사실이라면 지난 8년 동안 그녀가 흘렸던 눈물과 그녀가 믿어왔던 진실은 모두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된다는 의미였다. 백설이는 흔들리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애쓰며 이것이 혹시라도 정적들이 파놓은 잔인한 함정이거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아이의 기침 소리와 민준이만이 알고 있는 그녀의 별명인 대장 할머니라는 단어가 귓가에 들리는 순간 모든 의심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바뀌었다. 백설이의 눈빛은 슬픔과 충격에서 벗어나 순식간에 전장을 지휘할 때에 그 서늘하고 무시무시한 살기로 돌변했다. 그녀는 즉시 책상 위에 보안 단말기를 조작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발신지의 위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손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고 침착하게 유지되었다. 민준아, 잘 들어라. 할머니가 지금 너희를 찾으러 갈 거야. 절대 끊지 말고 주위에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백설이의 질문에 아이는 흐느끼며 좁고 어두운 방, 쇠창살,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대해 두서없이 설명했다. 위치 추적 프로그램의 지도 위에는 붉은 점 하나가 대한민국 지도의 깊은 산악지대 어딘가를 가리키며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곳은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거나 혹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옛 군사시설 근처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사태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의 비명과 함께 전화는 뚝 끊어지고 말았다. 안 돼 민준아, 백설이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끊어진 신호음과 다시 찾아온 집무실의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뿜어져 나오며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8년 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누군가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가족들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순간이었다. 백설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할머니가 아니었으며 잃어버린 혈육을 되찾고 그들을 건드린 자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준비가 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복상에 대신 검은색 작전용 외투를 걸쳐 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강철 눈송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전설적인 지휘관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그녀는 직통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군단 내 정보 작전 참모인 최대령을 호출했다. 최대령,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오게. 비공식 작전이다.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인 블랙으로 설정한다. 외부에는 내가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알리고 자네가 믿을 수 있는 최정예 요원 5명만 따로 선별해서 10분 내로 대기시켜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수화기 너머의 최대령 역시 사령관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복명복창으로 응답했다. 전화를 끄는 백설이는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사진 속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리 없는 맹세를 바쳤다. 내 아들아,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약속하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들은 반드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누구든 그들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거대하든 상관없이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의 목을 쳐서 너희들의 영전 앞에 바치겠다. 그녀의 다짐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닌 피로 쓰여질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 창문을 깨트릴 듯이 몰아쳤지만 백설이는 이제 더 이상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추적 장치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좌표를 자신의 전술 태블릿에 전송하고 차가운 금속성의 철컥 소리와 함께 권총을 홀스터에 꽂아 넣었다. 집무실에 불을 끄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고독한 늑대와 같았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뛰어온 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냈고 이제 그녀는 할머니로서 그리고 군단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적은 내부에도 있을 수 있었고 그녀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군단 내부의 통신망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개설해야 했고 공식적인 명령 체계가 아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 부대를 지휘해야 했다. 이것은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손주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었다. 백설이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최대령과 선별된 5명의 요원들이 이미 군용 차량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사령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엿보였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군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백설이는 그들에게 다가가 짧고 간결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러 간다. 공식 기록은 남지 않을 것이며 실패할 경우 너희들의 군인으로서의 인생도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정의조차 외면했던 진실을 밝혀내게 될 것이다. 따를 준비가 되었나? 그녀의 질문에 요원들은 일제히 경례로 답했고 빗속을 뚫고 검은색 차량 행렬이 부대를 빠져나가며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 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국도를 달리는 검은 세단 안은 숨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백설이는 뒷좌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통화의 여운으로 인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이동하고 있는 곳이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7군단 산하의 비밀, 작전 벙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곳이야말로 내부의 감시를 피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판단했다. 운전대를 잡은 최대령은 백미러를 통해 사령관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긴장된 숨을 삼켰지만 결코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묵직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든 차량 행렬은 낡은 폐공장처럼 위장된 시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자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차단되었고 오직 그들만의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공간이 드러났다. 백설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작전 상황실로 향했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외투를 벗어던졌고 전투복 차림의 요원들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명령을 기다렸다. 지금부터 8년 전, 내 아들 이정훈과 그의 가족이 사망한 경부고속도로 차량 폭발 사고의 모든 기록을 다시 띄운다.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요원들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만 곧바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경찰청과 국과수, 그리고 군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화면에는 끔찍하게 불타버린 차량의 잔해와 현장 사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백설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지옥의 기록들이었다. 최대령은 확보한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조심스럽게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당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트럭과의 충돌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직 치아 기록과 소지품만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한 점은 당시 현장을 담당했던 검시관과 수사관들이 사고 직후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되거나 퇴직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설이는 스크린 속에 검게 그을린 유류품 사진들을 노려보며 그날 자신이 왜 시신 확인을 그토록 강력하게 저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사고 당시 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을 위로한다는 명목하에 시신에 대한 접근을 막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도록 종용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치아 기록 대조표를 확대해봐. 그녀의 지시에 요원이 데이터를 확대하자 복잡한 엑스레이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백설이는 아들이 생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과 사고 보고서의 기록을 비교하며 눈을 가늘게 떴는데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그녀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다. 아들은 왼쪽 어금니에 금으로 된 크라운을 하고 있었지만 보고서의 엑스레이 사진 속 치아는 너무나도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건 내 아들의 것이 아니야. 백설이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은 작전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군가가 치아 기록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바꿔치기 했다는 것은 이 사고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백설이는 책상을 내리치며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국가와 군이라는 조직 내부에 자신을 속인 공모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간부와 군 헌병대 책임자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는 한 중년 남자가 고급 위스키 잔을 흔들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의 방산기업인 타이탄 그룹의 회장 박성진으로 군납 비리와 정경 유착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보안 태블릿에서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자 어둠 속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누군가가 8년 전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우회 경로를 사용했지만 접속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7군단 사령부 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진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고 그의 눈빛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백설이 중장이 드디어 냄새를 맡은 모양이군. 8년 동안 얌전히 죽은 듯이 살더니 이제 와서 무덤을 파헤치겠다니 어리석기도 하지. 그는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사냥개들을 풀어놓으라는 무언의 지시였다.
그는 백설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움직임을 그저 성가신 파리떼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다시 벙커로 돌아와 백설이는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최대령에게 자신의 차를 준비시키고 가족들의 유골이 안치된 추모 공원으로 향하겠다고 말했다. 사령관님, 지금 그곳에 가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최대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그 차가운 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내 가족인지 아니면 짐승의 뼈인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있었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백설이는 관리인의 제지를 무시하고 가족 봉안당으로 들어갔고 유리병 너머에 나란히 놓인 4개의 유골함을 마주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하나씩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그 무게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골의 무게와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골함의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유골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거칠고 색이 탁한 정체불명의 가루들이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간이 성분 분석기를 돌린 요원이 창백해진 얼굴로 백설이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사령관님, 이것은 인골이 아닙니다. 목재가 탄재와 동물의 뼈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설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며 유골함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분노와 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8년 동안 빈 깡통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놈들은 내 가족을 죽인 것으로 위장하고 어딘가로 납치해 갔어. 그리고 나를 감시하기 위해 이 가짜 무덤을 만들어서 나를 이곳에 묶어두었지. 백설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섬뜩하게 변해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살기등등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야 왜 8년 전 아들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였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들 정우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방산 비리를 추적하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고 그가 건드린 벌집이 결국 온 가족을 집어삼킨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골함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챙기도록 지시하며 빗속을 걸어 나와 차에 올랐다. 최대령, 전 병력을 비상대기시켜 그리고 7군단 내에 믿을 수 있는 특수작전팀을 별도로 소집해 이제부터 우리는 군법을 무시한다. 내 가족을 납치하고 나를 기만한 놈들이 누구든 그들이 숨어있는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그녀의 명령은 무전기를 통해 각 요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어둠 속에 잠복해 있던 그녀의 사병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백설이는 아들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는데 이것은 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타지 않고 남은 유품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취재 수첩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페이지 사이사이에 암호화된 숫자와 약어들이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암호 해독 전문가인 요원에게 수첩을 넘기며 즉시 내용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수첩에 적힌 좌표들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민준이의 발신 위치 추적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산악지대였다는 점이었다.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생화학 연구소 부지입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 최근까지도 물자 수송 차량이 드나든 흔적이 있습니다. 요원의 보고를 받은 백설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곳은 8년 전 타이탄 그룹이 군으로부터 불화받았다가 환경 문제로 폐쇄했다고 주장했던 곳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타이탄 그룹은 그곳에서 불법적인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고 그 비밀을 알아낸 아들을 제거하는 대신 가족 전체를 납치하여 입을 막거나 실험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가설이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잔혹할 수도 있었다. 백설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끼를 잃은 어미 늑대였고 자신의 이빨과 발톱으로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기다려라, 민준아. 그리고 아가들아. 할머니가 가고 있다. 너희를 가둔 놈들이 후회라는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그녀의 굳은 다짐과 함께 검은 차량 행렬은 여명을 뚫고 적들의 심장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지하 벙커의 작전 상황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백설이는 중앙 스크린에 띄워진 3D 지형도를 노려보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목표 지점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하늘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간판을 단 시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갈 곳 없는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하는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위성 열화상 카메라가 포착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열 에너지와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화학 가스의 흔적은 그곳이 단순한 수련원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 연구단지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대령은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이어갔는데 그의 손끝은 시설 외곽을 둘러싼 경비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순한 사설 경비업체 수준이 아닙니다. 열 감지 센서와 동작인식 카메라가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외곽 경비 병력은 군용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에서 이런 수준의 무장을 갖춘다는 것은 정부 고위층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설이는 그들의 무장 상태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이것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결탁한 거대한 군사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적들이 자신의 손자들을 인질로 잡고 어떤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때 상황실의 메인 통신 장비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며 붉은색 램프가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 발신자 아이디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요원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백설이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압박이었으며 그녀가 비밀리에 병력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상부로 흘러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백설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합참의장의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리듯 들려왔는데 그는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백중장, 지금 7군단 예하 특수임무대가 영해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네.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병력 이동은
군법 위반이라는 걸 모르나 당장 병력을 원대 복귀시키고 자네는 사령부로 돌아가 대기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지만 백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거짓 보고를 시작했다. 의장님,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비공개 대테러 침투 훈련입니다. 보안 등급상 구두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양해 바랍니다. 현재 훈련이 진행 중이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백설이의 뻔뻔한 대답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훈련 내가 모르는 훈련이 어디 있어. 자네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만약 일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자네를 즉시 보직 해임하고 헌병대를 투입하겠네. 이건 명령이야. 백설이는 그의 협박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의장님, 만약 헌병대를 보내신다면 실전 상황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제 부하들은 훈련 중이며 외부의 간섭은 작전 방해로 간주합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린 뒤 통신 장비의 전원을 아예 차단해 버렸다. 통화가 끊어진 후 백설이는 즉시 최대령에게 눈짓을 보내며 작전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제 놈들도 우리가 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다. 타이탄 그룹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그녀는 더 이상 군단장의 지위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국가가 버린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반역자가 되는 길을 기꺼이 선택했다. 상황실의 요원들은 사령관의 결연한 의지에 압도되어 더욱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침투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편 문제의 시설 지하 3층.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쇠창살로 이루어진 감방 안에는 두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웅크리고 있었다. 훌쩍 자라 어느덧 15살이 된 민주는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야생 동물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여동생 예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불안한 시선으로 복도를 오가는 감시자들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8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름 대신 고유 번호로 불리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가혹한 체력 훈련과 생체 실험을 강요받으며 살아남아야 했다. 민주는 매트리스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들춰내어 훔쳐낸 낡은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배터리 잔량이 5% 미만으로 떨어져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어젯밤 경비원이 술에 취해 떨어뜨린 것을 목숨을 걸고 주워 숨겨둔 것이었다. 할머니와의 짧은 통화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기도 했다. 만약 할머니가 오지 않는다면 혹은 오다가 잡힌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끔찍한 주사 자국들을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 동생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장한 경비원들이 들이닥쳤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등 뒤로 숨기며 예은을 감싸 안았다. 일어나. 407호, 408호 이동 준비한다. 위에서 청소 명령이 떨어졌다. 경비대장의 말에 민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청소라는 단어는 이곳에서 곧 폐기와 죽음을 의미하는 은어였기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누군가 냄새를 맡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시설 관리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예은이 잠결에 깨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자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작게 속삭였다. 겁내지 마. 할머니가 오고 계셔.
우린 살 수 있어. 다시 벙커 상황실. 정찰 드론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이 스크린에 전송되자 백설이와 요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설의 뒷마당에는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검은 복면을 쓴 무장 병력들이 아이들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사람들을 거칠게 짐칸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놈들이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요원의 외침에 백설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앞에서 손주들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이성은 끊어지고 오직 맹렬한 모성애와 전투 본능만이 남았다. 작전명 귀환. 목표는 단 하나. 아이들의 안전한 구출과 적의 완전한 섬멸이다.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즉시 사살해도 좋다. 백설이는 무전기를 들고 출동 대기 중인 특수임무대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단순히 지휘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으로 남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책상 옆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개인 화기, 개조된 K1 기관단총을 집어들고 방탄조끼의 결속을 단단히 조였다. 나도 직접 간다. 내 손자들은 내가 직접 데리고 나온다. 최대령이 위험하다며 앞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백설이와 최정의 요원들을 태운 무장 헬기 세대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고 그들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계곡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행하는 초저공 침투 비행을 시작했다. 헬기 안에서 백설이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며 과거 아들에게 선물했던 작은 나침반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조금만 버텨라. 할머니가 가고 있다. 이번에는 절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헬기의 로터 소리에 묻혀 밤하늘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타이탄 그룹의 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설 책임자와 통화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백설이가 눈치챘어. 7군단 병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싹 다 태워버려. 아이들도 예외는 없다. 실험 데이터만 챙겨서 빠져나와. 그의 잔인한 명령은 전파를 타고 산속의 지옥으로 전달되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았던 백설이를 영원히 매장해 버릴 수 있겠다는 사악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비상 연락망을 꺼내 클리너라 불리는 전문 암살 부대에게 좌표를 전송했다. 산속의 시설에서는 탈출 준비가 한창이었고 민주는 트럭 짐칸 구석에 처박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트럭의 캔버스 천 틈새로 보이는 밤하늘은 무심하게도 고요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할머니가 보내는 구원의 신호라고 믿고 싶었다. 옆에 있는 예은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민주는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다. 경비병 한 명이 짐칸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해소리 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총구를 겨누었다.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시설의 감시탑 서치라이트가 박살이 나며 꺼졌다. 적습, 적습이다. 경비병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시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백설이가 이끄는 선발대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들은 마치 사신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외곽 경비병들을 제압해 나갔다. 민주는 트럭 안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폭발음에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교향곡이었다. 백설이는 지상에 착지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트럭들이 모여있는 주차장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전성기 시절 못지않게 정확했고 그녀를 가로막는 용병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 아이들이 저 트럭에 있다. 타이어를 쏴서 도주를 막아 그녀의 외침에 대원들은 일제히 트럭 바퀴를 향해 사격을 집중했다. 운전병들이 당황하여 차를 급하게 꺾는 바람에 트럭 한 대가 건물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백설이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트럭을 향해 달려가며 목이 터져라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예은아 할머니가 왔다. 혼란스러운 전장 한복판. 연기와 화염 속에서 민주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찢어진 캔버스 천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화염을 등지고 달려오는 백발의 여전사를 보았다. 검은 전투복을 입고 피 묻은 얼굴로 달려오는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수호자의 모습이었다. 8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시선이 마주친 그 짧은 찰나. 백설이의 시간은 멈춘 듯 했지만 전장의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적의 저격수가 쏜 총알이 그녀의 발치에 박히며 튀어오른 파편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통증이 그녀를 다시 현실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으며 무전기에 대고 악을 쓰듯 고함쳤다. 전원. 사격 개시놈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제압해 트럭 쪽으로 접근하는 적은 즉시 사살한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7군단 특수임무대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어둠 속에서 빗발치는 총탄들이 트럭 주변을 에워싸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화망을 형성했다. 타이탄 그룹이 고용한 용병들은 일반적인 사설 경비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들은 군사 전술에 능숙하게 대응하며 조직적으로 반격을 가해왔다. 건물 옥상과 창문에 배치된 중화기 사수들이 쏘아대는 기관총 세례는 백설이와 대원들의 진격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최대령은 사령관의 옆으로 기어와 탄창을 교체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사령관님, 적의 화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대로는 트럭까지 접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공중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 폭격은 아이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직접 뚫는다. 트럭 짐칸 안에서 민주는 쏟아지는 총소리에 귀가 멀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여동생 예은을 자신의 몸 아래에 단단히 숨기고 있었다. 낡은 캔버스 천 위로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걱정 마. 예은아, 할머니가 오셨어. 대장 할머니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는 8년 전 할머니 무릎에 앉아 들었던 전쟁 영웅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저 무시무시한 총소리가 자신들을 죽이러 온 사신들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하러 온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고 믿어야만 했다. 백설이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전황을 살폈는데 트럭은 적과 아군 사이에 킬존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중장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는데 평생을 명예롭게 여겼던 그 별들이 지금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급장이 달린 견장을 뜯어내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지금부터 나는 7군단장이 아니다.
나는 내 손자들을 구하러 온 한 명의 할머니이자 너희들의 전우다. 나를 따르라. 그녀의 비장한 선언은 무전기를 타고 대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다. 연막탄 투척 1분대와 2분대는 좌우로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타격하고 3분대는 나와 함께 중앙을 돌파한다. 백설이의 지시에 따라 회색 연기가 전장을 뒤덮었고 시야가 차단된 틈을 타 대원들은 유령처럼 빠르게 이동했다. 백설이는 연기 속을 뚫고 달리며 눈앞에 나타나는 적들을 향해 정밀한 사격을 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절도 있었으며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적들만이 남았다. 그녀에게 군복은 더 이상 국가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복수의 갑옷이자 최후의 수혜였다. 드디어 트럭의 후미에 도달한 백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짐칸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자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한 아픔과 안도감으로 요동쳤다. 민준아, 예은아. 그녀의 외침에 고개를 든 민준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훌쩍 커버린 아이였지만 그 눈망울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백설이는 총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는데 아이들의 야윈 등과 떨리는 체온이 그녀의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환상이 아닌 뼈아픈 현실의 감촉이었다. 하지만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적들이 트럭을 향해 유탄 발사기를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험에 모두 엎드려 백설이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뒹구는 순간 트럭의 운전석 쪽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화염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충격으로 백설이와 아이들은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귀가 멍하고 시야가 흔들렸지만 백설이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보였다. 최대령 6시 방향 2층 테라스 유탄 발사기 사수를 처리해 백설이의 고함에 최대령은 즉시 저격총을 들어 적의 머리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적의 화력이 잠시 주춤한 사이 백설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불타는 트럭 뒤에서 벗어나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개활지에서는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기 때문에 차라리 복잡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 생존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뛰어야 한다. 할머니 손 절대 놓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그곳은 또 다른 지옥도였는데 깨진 실험 도구들과 엎어진 집기들 그리고 도망치다 사살당한 연구원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을 보고 헛구역질을 했지만 백설이는 아이의 눈을 가려주며 앞으로 계속 밀어붙였다. 보지 마라. 이딴 건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참혹한 광경을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중앙 통제실을 점거하여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이 시설의 자폭 시스템을 가동하려는 적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그때 통로 반대편에서 육중한 방탄복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새로운 병력들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그들은 일반 용병들과는 움직임부터가 다른 박 회장이 보낸 전문 암살 부대인 클리너들이었다. 선두의 선 리더가 섬뜩한 레이저 조준기를 백설이의 이마에 겨누며 차가운 기계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백설이 중장. 영웅놀이는 여기까지다. 아이들을 넘기고 조용히 죽으면
고통은 없을 것이다. 백설이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탄창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빈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었다. 그녀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입가에는 조소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안다. 돈만 주면 영혼도 파는 사냥개들이지. 하지만 명심해라. 백설이는 천천히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이빨로 뽑아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잃을 게 없는 늙은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돈을 쓰고 싶어서라도 살고 싶겠지.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갈 텐가? 아니면 길을 비킬 텐가? 그녀의 손에 들린 수류탄을 보자 암살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좁은 복도에서 수류탄이 터지면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백설이는 아이들에게 작게 속삭였다. 셋을 세면 오른쪽 문으로 뛰어 들어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 둘. 백설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암살자들도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긴장감을 높였다. 셋. 그녀가 외침과 동시에 수류탄을 적들의 발밑이 아닌 천장의 조명시설을 향해 던졌고 폭발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들이 암살자들을 덮쳤다. 지금이야 뛰어 먼지와 연기가 자욱한 틈을 타 백설이와 아이들은 옆쪽의 비상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뒤에서는 비명과 총성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의 계단을 향해 질주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가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마라톤이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백설이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려 퍼졌고 민준과 예은은 할머니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고 필사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 부인 지하 3층 중앙 통제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들을 납치하고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계단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리자 백설이는 아이들을 벽 쪽으로 밀치며 입술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웠지만 손에 들린 총구는 이미 적이 나타날 방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철문이 벌컥 열리며 중무장한 용병 2명이 들이닥치는 순간 백설이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겨 선두의 적을 쓰러뜨렸다. 뒤따라 오던 적이 당황하며 총구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낮춰 적의 정강이를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린 뒤 개머리판으로 안면을 강타했다. 엎드려 있어 그녀의 외침과 함께 쓰러진 적의 품에서 수류탄이 굴러나오자 그녀는 그것을 발로 차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다. 굉음과 함께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백설이는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며 다시금 전진을 재촉했다. 그녀에게 자비란 사치였으며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정의였다. 지하 3층 로비에 도달하자 7군단 특수임무대와 타이탄 그룹의 사설 부대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탄으로 인해 로비는 이미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최대령은 기둥 뒤에 숨어 사령관을 엄호하며 소리쳤다. 사령관님, 중앙 통제실로 가는 길목에 중기관총 진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백설이는 전술 고글을 통해 적의 화망을 분석하며 짧게 혀를 찼다. 놈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삼거나 그녀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길을 터놓은 함정을 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함정을 역이용하여 적의 목을 조를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1분대 연막탄과 최루탄을 동시에 투척하여 시야를 가린다. 2분대는 천장에 스프링클러 배관을 사격해서 물을 뿌려 백설이의 기발한 명령에 대원들은 즉각 반응했고
곧이어 루비는 하얀 연기와 쏟아지는 물줄기로 뒤덮였다. 적들이 시야를 잃고 당황하는 사이 백설이는 열화상 스코프를 장착하고 물안개 속을 뚫고 들어가 유령처럼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의 사격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적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총탄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민주는 할머니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알던 인자한 할머니가 사실은 전장의 지배자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통제실로 향하는 복도 양옆에는 강화 유리로 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인간의 윤리를 저버린 끔찍한 생체 실험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백설이는 실험실 내부의 참상을 보며 8년 전 아들이 왜 그토록 이들을 쫓았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정우는 단순히 기사를 쓰려던 것이 아니라 이 악마들의 소굴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구하려다 발각된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 대신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고 그것은 그녀의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통제실 앞 최후의 방어선에는 클리너 부대의 잔당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한 채 버티고 있었고 그들은 백설이를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백설이의 방탄조끼에 총알이 박히며 충격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전진했다. 어머 사격, 내가 길을 뚫는다. 그녀는 양손에 권총을 들고 몸을 날리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적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근접 거리에서 벌어진 격투와 사격의 혼전 속에서 백설이는 팔과 허벅지에 칼을 스치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살벌하게 빛났다. 마지막 남은 적을 제압한 백설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통제실의 육중한 강철 문 앞에 폭약을 설치했다. 물러서 폭파한다. 굉음과 함께 강철문이 찌그러지며 안으로 넘어갔고 자욱한 연기 속으로 백설이와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통제실 안의 연구원들과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 손을 들었지만 백설이의 시선은 오직 중앙 메인 서버와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시설의 소장이자 아들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실행범이었으며 지금 막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던 참이었다. 백설이는 그의 손을 향해 정확히 한 발을 발사했다. 손에 총상을 입은 소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최대령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고 삭제 프로세스를 중단시켰다. 데이터 복구에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백설이는 피가 흐르는 팔을 지혈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이제 끝났다. 여기서 나가는 일만 남았어.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통제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박성진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백중장.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밖을 보게나. 박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자폭 시퀀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 10분.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대원들은 동요했다. 박 회장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시설 전체를 날려버리려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한 것이었다. 백설이는 화면 속의 박 회장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어디 숨어 있든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녀는 통신 장비를 박살내고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죽음의 질주뿐이었다. 경보 사이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설이는 최대령에게 확보한 데이터 드라이브를 방탄 케이스에 넣으라고 지시하며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붉은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통제실 내부는 마치 멸망 직전의 세계처럼 혼란스러웠고, 천장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굳어버린 예은을 단단히 업고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내 등만 보고 따라와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일행은 무너져 내리는 통제실을 뒤로하고 긴급 탈출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복도로 나오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 곳곳에서 배관이 터져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벽면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다. 폭발의 진동으로 인해 바닥이 요동칠 때마다 일행은 중심을 잡기 위해 비틀거려야 했지만, 백설이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다. 앞서가던 대원이 무너진 잔해에 깔릴 뻔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그녀는 민준을 잠시 벽 쪽으로 밀치고 달려가 대원을 구해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6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었다. 가장 빠른 탈출구인 중앙 승강기는 이미 전력이 차단되어 멈춰 있었고, 승강기 통로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굴뚝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백설이는 즉시 판단을 수정하여 화물 운송용 비상 계단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곳 역시 화염에 휩싸여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방독면 착용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물려주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물에 적신 뒤 아이들의 머리를 감싸주었다. 매캐한 유독 가스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바닥의 유도등을 따라 맹렬하게 전진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한 발자국 차이로 따돌리고 있었다.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위층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계단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아래쪽뿐이었지만 1층 출구 역시 적들이 봉쇄해 놓았을 가능성이 컸다. 백설이는 무전기를 통해 외곽에 대기 중인 저격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전파 방해로 인해 통신이 먹통인 상태였다. 그녀는 최대령과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합의를 보았는데, 그것은 1층 로비의 강화유리 벽을 폭파하고 그대로 밖으로 뛰어내리는 무모한 도박이었다. 폭약 설치 3초 후에 터진다. 모두 충격에 대비해 최대령이 로비 벽면에 시사 폭약을 설치하고 카운트다운을 외치자 백설이는 아이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몸으로 덮어 보호막을 만들었다. 굉음과 함께 두꺼운 강화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외부의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 틈을 타 백설이와 대원들은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젖은 잔디밭 위로 몸을 날렸다. 그들이 건물을 빠져나오고 불과 몇 초 뒤 지하 연구시설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주저앉으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흙바닥을 구른 백설이는 귀가 멍한 상태에서도 가장 먼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타박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어 보였지만 공포와 탈진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백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들 앞에는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빛 너머에는 중무장한 사병들이 반원 형태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검은 우산을 쓴 박성진 회장이 서 있었다. 박성진은 불타오르는 연구소를 배경으로 흑투성이가 된 백설이를 내려다보며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천천히 박수를 쳤다. 브라보. 정말 감동적인 탈출극이군.
전설적인 철의 여인답게 끈질긴 생명력이야.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말투에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다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백설이가 폭발과 전투로 인해 지쳐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백설이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녀의 전투복은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박성진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차갑게 응수했다. 내 놈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올 줄은 몰랐군. 덕분에 수고를 덜었어.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성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치며 손짓했다. 허세는 그만 부려. 넌 이제 끝장이야. 내 손주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해주지. 박성진의 신호에 따라 용병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었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백설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주머니에서 작은 기폭 장치처럼 생긴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박성진, 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 내가 7군단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훈련이 아닌 실전 명령을 내릴 때 내 부하들이 겨우 이 정도 병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나.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박성진이 타고 온 헬기 뒤쪽 숲속에서 굉음과 함께 7군단 소속의 K 흑표 전차가 육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성진과 용병들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숲속 곳곳에 매복해 있던 7군단 기계와 보병부대가 모습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역으로 감싸 안았다. 사실 백설이는 침투 작전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직속 예하 부대에게 비밀리에 2차 집결지와 포위 명령을 하달해 놓았던 것이었다. 그녀는 적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할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 함정을 더 큰 그물로 덮어버리는 이중 작전을 설계했다. 전원,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즉시 발포한다. 전차의 주포가 박성진을 정조준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돈으로 고용된 용병들은 압도적인 정규군의 화력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박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건 불법이야.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하다니.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백설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박성진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법정이 내 놈이 8년 전에 내 가족을 짓밟을 때 그런 게 있었나. 이건 사적 복수가 아니다. 반역자에 대한 즉결 처분이다. 궁지에 몰린 박성진은 최후의 발악으로 품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백설이를 향해 발사하려 했지만 백설이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랐다. 탁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박성진의 오른쪽 어깨가 뒤로 젖혀지며 그가 들고 있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진흙탕 속에 쓰러졌고 백설이는 쓰러진 그의 가슴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내려다보았다. 이건 내 아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건 그녀는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겨 그의 다리를 쏘았고 박성진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이건 지옥에서 8년을 버틴 내 손주들의 몫이다. 백설이는 당장이라도 그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덜덜 떨고 있는 민준과 예은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총을 거두었다. 아이들에게 살인자가 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다가온 헌병대원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자를 체포해. 그리고 이 자가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한 증거가 이 드라이브 안에 있다.
세상이 뒤집어질 준비를 하라고 전해라. 헌병들이 박성진을 개처럼 끌고 가는 동안 그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백설이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백설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침 햇살이 불타버린 폐허와 피 묻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민준과 예은이 울면서 그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고 백설이는 떨리는 팔로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8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심장이 아이들의 온기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게.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치유의 비가 되어 아이들의 뺨을 적셨다. 사건이 종결된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백설이 중장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데이터 드라이브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는데 그 안에는 타이탄 그룹과 정계, 고위층, 그리고 군 내부의 부패 세력이 10년 넘게 저질러온 추악한 비리의 증거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타이탄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특종이 쏟아져 나왔고 박성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수십 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 악과 맞서 싸운 백설이의 용기에 열광하며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과 규율은 냉정했고 백설이는 사적인 목적으로 군병력을 무단 동원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법정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선 백설이의 모습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을 요구하자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민준과 예은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천천히 입을 열어 법정을 울리는 명연설을 남겼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 제1장 1조를 위반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나의 행동은 명백한 월권이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할머니로서 나는 나의 선택을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법이 정의를 외면할 때 군인이 취해야 할 행동이 침묵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군복을 벗겠습니다. 나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내 손주들이 살아 숨쉬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녀의 절절한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재판부조차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결국 재판부는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그녀에게 징역형 대신 불명예 전역과 연금 삭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백설이는 40년 동안 입어왔던 군복을 벗고 소박한 사복 차림으로 법원을 나섰다. 정문을 나서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꽃다발을 던졌고 7군단 장병들은 도열하여 떠나는 사령관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화려했던 별들을 내려놓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환호하는 인파를 헤치고 나가 대기하고 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만연한 4월로 접어들고 있었다. 백설이는 도심의 시끄러운 생활을 정리하고 공기 좋은 시골 마을에 작은 주택을 마련하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과 예은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지옥 같았던 기억을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었고 백설이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잃어버렸던 웃음과
건강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에 퍼지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범한 일상이 백설이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행복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백설이는 아이들과 함께 아들 부부의 진짜 유골이 안치된 새로운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타이탄 그룹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아들과 며느리의 유해를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다시 모셨던 것이다. 비석 앞에 선 민준과 예은은 카네이션을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 우리 돌아왔어. 할머니가 우리 구해줬어. 이제 안 아파도 돼. 아이들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백설이는 비석을 어루만졌고 마치 아들이 바람이 되어 자신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든 언덕 위에서 세 사람은 잠시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백설이는 훌쩍 커버린 민준과 여전히 어리광 많은 예은을 양팔로 감싸 안았다. 8년 전 차가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절규가 이제는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따뜻한 속삭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로소 지난 8년간 가슴속에 박혀있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할머니, 이제 어디 안 가실 거죠? 예은이 백설이의 허리를 꼭 끌어안으며 묻자 백설이는 아이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 아무데도 안 간다. 이제 할머니의 임무는 너희들이 맛있는 밥 먹고 씩씩하게 자라는 걸 지켜보는 거야.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작전명이다. 민준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백설이의 거친 손을 잡았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은 없었고 그들 앞에는 오직 찬란한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백설이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침대맡에는 군복을 입은 사령관 시절의 사진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 찼다. 위대한 여성 지휘관 백설이의 전설은 역사책 속에 기록되겠지만 위대한 할머니 백설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소박하고도 완벽한 행복, 바로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평화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